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코스피 2,300선까지 회복하면서 한 달여 만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이에 합세하면서 매수 우위로 장중에 전환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700선 컵 밑에서 등락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 한 달여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 장중에 6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FOMC에 대한 관망세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낙폭에 대한 적정 매수 세력들이 선반영하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재로서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민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원전 수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국내 원전주들 또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슈가 많은 만큼 오후장에서 빠른 이슈 체크하면서 오후장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이 자금 경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5대 금융지주가 올 연말까지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네, 5대 금융지주들이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연말까지 9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가 73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12조 원, 그리고 지주그룹 내 계열사 지금 공급이 10조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5대 금융지주는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특은채, 여전채, 회사채, 기업 어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머니마켓펀드 운용 규모와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유지하는 등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유동성 공급 확대가 전망될 예정인데 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시장 상황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으로 은행권에 기대하는 모든 역할에 대해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격조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실무간 상시 회의 채널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최강 경기가 석
석 달 만에 악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소상공인이 느끼는 소비 감소, 유동인구 고객 감소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인 BSI는 62.7로 전월보다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53.8, 8월에는 58.8, 9월에는 71.6을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상승했다가 10월에 들어서면서 하락 전환하게 된 겁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일에서 22일 소상공인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이게 100 이상으로 나타나면 업체들이 느끼는 경기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업체들이 느끼는 경기가 안 좋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고 본다는 것인데 전통시장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죠. 네, 전통시장 체감 BSI는 60으로 나타났는데요. 19포인트 떨어지며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 경기보다 2배 정도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체감 BSI 역시 7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다가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BSI가 전월 대비 48.9포인트 폭락했고요. 이외 수산물, 농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이번 달에도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요. 9월 전산업 생산지수가 117로 전월보다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소비 투자가 동시에 줄어 두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은 앞으로의 경기 악화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주식시장 또한 부진하게 되면서 국내 대기업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회피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로써 국내 대기업 집단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연초와 비교해 무려 328조 원이나 증발해 버렸습니다. 오늘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76개의 대기업 집단 중 70개 그룹 상장사 총 303곳을 시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시총은 무려 1,458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연초와 비교하면 328조 원 감소한 겁니다. 대기업들의 시총이 감소하는 상황 속 대기업 집단별 시총 1위는 삼성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의 16개 상장사 시총은 연초와 비교해 약 130조 원, 백분율로 따지면 19.3%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게 그러면 과연 오른 기업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LG그룹은 시총이 오르면서 4위에서 2위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LG그룹 11개 상장사의 시총은 약 218조 원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연초 4위에서 2위로 올랐습니다. LG는 지난해 LX그룹의 계열 분리로 시총이 약 5조 원 줄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124조 원이 더해지면서 시총 2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렇게 되면 성장주가 많이 타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화재 센터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곳은 카카오 그룹사입니다. 카카오 그룹은 5개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올해 초 기준으로 110조 5,376억 원으로 5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10개월 만에 37조 3,903억 원으로 줄어들며 7위로 밀렸습니다. 네이버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같은 성장주로 묶이기 때문인데요.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투자 심리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61조 수준이었던 시총이 반토막 나면서 26조 원으로 꺾이며 순위도 6위에서 9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이 미증시는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공장, 건설, 서비스 활동 위축이 됐다라는 소식도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 고점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1% 오른 2,32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주, 화학주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상승에 힘을 받으면서 이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이 오전장의 약세를 딛고 현재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0.12% 오른 69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건설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기계 그리고 IT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각각 매수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315억 원, 외국인도 3,7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9억 원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5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원전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수주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일 지역 민간 원전 건설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한수원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이르면 2026년부터 건설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원전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건설주까지도 덩달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1단계 프로젝트에 일부 주기기를 공급할 가능성까지 커지게 되면서 이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전기술도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요. BHI도 현재 20%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토스 관련주 사이에서 일부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테마, 한국 BMI, 한국 BNC의 제품들이었는데요. 이 적발된 제품들은 수출 전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했고요. 회수와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들 업체에 6개월간 모든 제조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 BNC와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미증시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쉬어가는 모습이죠. 올 들어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6% 증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5일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열고 한국 기업을 홍보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미 사우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진출해 있는 이 GS 글로벌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3분기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한 이후에 이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내년부터 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그 기대감에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삼성전자에 이달 들어서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 반등과 주가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그 우려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틀 새 주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0.51%대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이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3.8%, 23.9% 증가세 보였다라고 합니다. 현재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212%, 274%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로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첫 번째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이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폴란드 쪽에서의 그 원전에 대한 수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전주들의 유동성이 공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폴란드 국유 재산부 또 한국 수력 원자력 폴란드 업체들과 이 협력 의향서와 정부 부처 간의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술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나 어떤 건설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수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수주액입니다.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수출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수주액은 최소 10조에서 최대 40조. 이 어느 정도 이 스프레드가 좀 넓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금액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그런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두 번째가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증권사들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9,012억을 기록했죠. 작년 대비해서 23% 이상 좀 보여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양극재 쪽에서의 호조가 되면서 첨단 소재 쪽에서의 증액이 됐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LG화학의 실적을 좋게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첨단 소재 사업부가 중국 양극재 법인 LEYOU를 중심으로 이 이익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증권사의 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목표치고도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까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많이 사는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아바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비주로서도 어떤 분류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주가는 더 2차 전지 쪽에서의 수주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좀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IRA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의 안에 그 아바코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장비 업체 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 호시 쪽도 발표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97억, 내년에는 269억까지 이상까지 예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코의 어떤 후공정, 물류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롤프레스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이 아바코의 주가에 대한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아바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17,45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아바코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원전 폴란드 진출에 다시 청신호 켜졌습니다. 네. 오늘자 원전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6기 사업은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이 됐었지만 이제는 좀 이 원전 건설 사업 협력을 통한 수출길이 우리나라가 열린 것인데요. 최근 원전 수출 핵심 이슈부터 좀 점검해 봐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전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리고 폴란드 간의 원전 개발 계획 관련된 정부 간의 양해 각서 체결이 있었고요. 양국의 기업 간은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런 방산으로부터 시작된 폴란드와의 수출 및 협력 관계가 향후에 원전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최대 민간 발전사 제팍 발전소 부지인데요. 그쪽에 1.4기가와트급의 원전이 한 2기에서 4기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한국형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APR 1,400이 될 거예요. 수주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까지 얘기가 나와요. 좀 간극이 굉장히 크죠. 30조 원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지금부터 키워서 이거 40조 원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최소 10조 원 이상은 되겠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한수원 측이 폴란드하고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부적인 진행 단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26년부터 폴란드의 원전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K원전 이 폴란드 진출의 청신호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길게는 26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1단계 원전 이 수주전에서는 고배를 마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권 수주 가능성은 남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난 8월이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건설 당시에는 비교적 좀 작은 규모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미지만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맞아요. 상황은 좀 큰 부분일까요? 글쎄요, 일단 그 당시에 좀 상황을 되짚어 보면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우리가 순주한 건 아니에요. 러시아 측이 수주를 했고 우리는 하청 수주를 한 번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주기기 쪽에 수주받은 금액이 전체로 따졌을 때 우리가 하청받은 금액은 3조 원 정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3분의 2 가량이 그럼 2조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국내 원전의 벤더들에게 수주 금액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뉴스가 그 당시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기기 이런 부분들을 수주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주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수주 규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일단 원자로 같은 핵심 분야가 아닌 부속품 분야였습니다. 핵심은 원자로 같은 주기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폴란드도 일단은 의향서를 체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에서 이 규모를 10조 원에서 최대 40조까지 관측을 하고 있어요. 간극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주받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원전을 건설해서 이게 재무제표로 반영이 되려면 건설한 이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가동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만 10년 이상 걸리고요. 그런 수주 금액들이 재무제표로 반영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원전 건설되고 재무제표로 숫자도 반영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폴란드 정부 발주의 이 원전 사업 추가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전에 이집트 엘다바와 관련해서는 엘다바는 핵심 분야는 아닌 부속품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으로 소요되는 이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저비용 또 고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G2 파워가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폴란드 부총리는 이번 본계약 성사 가능성 100%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관련주 추가 상승세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다변화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다변화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큰 하나의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기를 신규 원전으로 수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원전이다 하면은 조금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지금 시세가 강하게 유지되거나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순이에요. 정말로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로 들어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는 좀 탑픽으로 보고 싶은 업체는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들이 주기기 수주할 때 가장 크게 수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공백기를 어떻게 메꿔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는 폐열 회수 보일러 HRSG라는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거 전 세계 지금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HI 이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주 고객은 한전하고 전력회사, 발전사업자, 대형 건설사, 철강회사까지 전 산업 분야에서 골고루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네옴시티 구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네옴시티에도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해결이 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은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폐열 회수 보일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BHI 같은 기업들이 원전과 별개로 실적을 공백기에 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원전까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밸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한 기 정도 보통 수주를 받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에서 가장 많이 수주할 거예요. 그런데 BHI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0에서 한 1200억 정도의 수주 금액을 가져오는 굉장히 큰 주기기 딱 두 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BHI 같은 기업에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와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BHI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옴시티 구축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또 원전 주기기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원전 해체 이 연구소 착공에 나섰는데요. 이 원전 해체 시장 규모 확대에 발맞춰서 또 관련 산업의 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원전주 관련 내에서 이 원전 해체 관련주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원전주에 접근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규모면 그리고 수주 금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 해체보다는 신규 원전 건설이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울산 쪽에 원전 해체 연구소 착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결정돼서 새 정부 들어와서 바로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20년도부터 이런 법인들을 관련해서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착공식이 들어간 거고 26년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원자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느 나라든 간에 빼놓고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수명 연장, 보통 한 60년 정도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서 10년, 10년씩 2회 정도 연장, 80년까지 사용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핀치에 몰려있는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수명이 다했다. 60년 정도 썼으니까 폐기해야지. 이런 원전들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수명이 연장이 되는 시점 자체가 조금은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체 관련해서 과연 단기간에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지금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점점 더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경제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명이 다한 원전들이 또 도래되는 시기에는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주 금액이나 규모면으로 봤을 때에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된 기업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명 연장 등 이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봤을 때 투자 측면에서는 현재 좀 글로벌 친원전 기조로 신규 원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폴란드는 이번 원전 협력을 토대로 또 다른 섹터, 이 방산과 배터리 수소, 또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협력 확대로 인해서 원전만큼 또한 강한 상승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곳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먼저 이쪽이 먼저 올랐어요. 방산 쪽이죠. 네. 방산도 또 폴란드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수출이 일어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단기간으로 끝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으로의 수출로 인해서 레퍼런스와 밸류 상향을 받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꾸준하게 수출이 향후에도 유럽 그리고 향후에는 미국까지도 정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그런 곳들까지 만약에 우리가 유럽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밸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방산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있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곳들이 단순히 방산으로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우주라던가 이런 쪽까지도 밸류를 넓혀갈 수 있고요. 향후에 미래 모빌리티 이런 쪽들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K방산으로 높아진 밸류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밸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신 거 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유럽에서도 지금 침투율 자체가 작년에는 한 1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에는 20%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물론 미국은 그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은 기대가 돼요. 하지만 이미 한번 올랐다가 주가들이 웬만큼 다 빠졌어요. 그런 밸류들에서 차익 실현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출이 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주가 이미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수출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을 지금부터라도 더 눈독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전기차들 또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방산주 이미 먼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다 보니까 꺾이지 않고 다시 반등하면서 고가를 경신하려는 이런 흐름을 제일 먼저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밸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폴란드 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로템 이런 쪽들, K9 전차라던가 자주포 이런 쪽들이 관련된 그리고 향후에도 1차 수출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본업 이쪽이 원래 그런 전동차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집트 쪽에서 수주를 이미 받았고요. 향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부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 구축 이런 쪽에 상당히 국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향후의 전동 열차 이런 쪽으로의 대규모 수주도 추가로 기대가 된다.
라고 해서 본업과 거기다가 방산의 프리미엄을 같이 받을 수 있는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을 좀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증권,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 K원전 수혜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임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를 앞두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지난주부터 좀 전체적으로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까지 최근에서 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점검해보면 어떤 시장 상황일까요? 네,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채 시장이 이렇게 선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는데 국채 선물 쪽을 봐도 단기 반등을 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조정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체 상태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그러면서 9월 후반부터 10월 초에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반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저점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 어제 종가를 살펴봤을 때 코스피가 6.3% 오른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보면 다우가 14%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이 8%, 나스닥이 6.5%. 그다음에 유럽 쪽을 보면 유로스톡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3%, 니케이는 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6.4%. 상해가 좀 안 좋죠. 4.3% 내렸습니다. 반도체 지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9.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우리 IT 업종 살펴보면 13.4% 올랐습니다. 이렇게 업종까지로 따로 본 이유는 코스피하고 연관이 깊은 게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을 최근 들어서 만회하고 있는 그런 이유를 보면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이러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도 금리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나타나면 이러한 모습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할 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우지수 흐름을 보면은 과연 이제 이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위기를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2년 1월 5일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게 36,900포인트대인데 10월에 고점 올라온 것까지 감안하면은 32,8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고점 대비 1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하면 이제 다우가 뭐 사상 최고가로 근접한다, 아니면 뭐 오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금리 정책이 피봇이 가능할까 이 고민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그런 고민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상 최고가에 들어서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수 견인하는 건 당연할 텐데 그 일면들을 다 살펴보면 머크나 암젠 같이
이런 제약 같은 기업들은 개별 기업 호재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치고요. 그 이외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뭐 트래블러스나 또 유나이티드 헬스, 쉐브론 텍사코,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살펴보면은 소비가 좀 약화돼도 수익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강한 글로벌 기업들, 대표 브랜드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막 신고가 내면서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다우지수가 좀 상대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의미가 상당히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인 강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글로벌 증시 회복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안정권에 진입이 되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저점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다우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 반등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등세 보이는 모습은 이제는 좀 악재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할지, 이 연준 정책에 좀 기대 심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 오르는 것은 페드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대응 전략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준금리 정점에 대해서 논쟁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디가 정점이냐 하는 것이 여태까지 투자 심리가 불안했었던 그 주 요인이었었죠. 결론은 나지 않고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었어도 정점을 논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벗이라고 자꾸 시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표현을 이제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전환이 되지 않아도 고점만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걱정거리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될 테니까요. 아마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기준금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확률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CME 패드워치 툴 그림 오래간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11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 기준금리 75bp 인상 확률은 뭐 87%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회의인데요. 그 이유는 금리 정점의 가능성이 그때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내년 3월 페드 미팅 기준금리 475에서 500 구간이 36%고요. 그리고 500에서 525가 35.8%.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오렌지색이 475, 500이고 녹색선이 이제 500에서 525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저는 이거를 두 개 따로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두 개를 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5를 더 하나 마나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75나 500이나 채권 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높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 어느 것이 높으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이 두 개의 합으로 전체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합을 구해봤을 때 80%를 고점으로 기록하고 최근에 이제 70%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금리 고점 500도 이제, 그러니까 500에서 525도 반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골드만삭스 이제 5%대 기준금리가 최고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프라이머리 딜러 중에 한 곳이죠. 최근 재무부하고 바이백 협의를 한 시점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점의 절대 레벨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절대 레벨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을 가늠하기 시작했다는 점, IB들 사이에서도 고점 가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협의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건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이제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 11월 2일 날 국채 발행 계획 확정 공개할 때 그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정책의 이 기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피벗과 이 쟁점, 이 고점의 논쟁이 좀 가시화된다는 점이 기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골드만삭스 5%대의 고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3년 기준금리 이 5%까지 이미 좀 선반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고점의 절대 레벨보다는 고점을 가늠하기 시작했다는 점 주목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요인, 이 국채 발행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이전에 이 미국 재무부의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 재무부의 경제 보고서 3분 우리로 보면 3분기인데 그 사람들은 이게 4분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렇게 한 분기를 앞당겨가지고 10월부터 1분기라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4분기, 우리가 봤을 때는 3분기 이쪽 경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 경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따집니다. 3분기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 GDP가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났다. 3분기에 드디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기 수치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는 월 평균 37만 2천 개 일자리가 창출돼서 타이트한 상태는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데 노동 수요 공급 재조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키포인트를 하나 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핵심 인플레이션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통화정책 강화를 했다. 그래서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도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이거 모아가지고 포인트를 살펴보면 정책 강화의 요인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 정책의 효과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페드 미팅 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전환, 피벗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4분기 전망을 할 때 공급망 혼란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페드의 2% 인플레이션 목표하고 일치되는 속도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페드도 똑같이 재무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벗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원유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또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코비드-19의 재확산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 경쟁률이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시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미국 상품하고 서비스 수출 시효 약화를 걱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세계 성장률 둔화를 막을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피벗 가능성 더 높이는 얘기죠.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리스크 요인도 있긴 있는데 회복력이 놀라울 정도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균형적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이 계획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피벗 가능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시장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이 페드 미팅 때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의 경제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좀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이 균형과 성장이 좀 추구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10월 말 그리고 이 FOMC 회의가 변곡점이라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10월 말에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FOMC 회의가 변곡점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라는 점이 단기적으로 고려돼야 됩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아까 다우지수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쉬어갈 수가 있고 뉴스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그 좋은 얘기들이 뉴스화되어도 선반영됐다 하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하고 금융시장 불안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종상으로 보면 IT 중심의 낙폭과대 경기 관련주 강한 반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크다. 그리고 국채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미국 국채 ETF인데 미 국채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전략을 보일 만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를 할 것이고 인버스 형태의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상승시마다는 분할 이익 실현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채권 중심으로 투자할 기회도 이제 거의 시점이 되었다. 타이밍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과 더불어서 FOMC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